네, 안녕하십니까. 시흥강릉 심도대책위원회 김세정 위원장입니다. 이곳이 내도록 추웠고 오늘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들의 그 보상 전략을 위해서 오늘 설명해 주실 신석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주민들의 생각은 똑같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뭐 언제 보상이 되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그럼 얼마를 줄 거고 어떻게 해줄 것이냐? 굉장히 이렇게 그 저평가돼서 보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양도세까지 떼고 나면 반의 반쪽이다라는 게 그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보상 전략 설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상 전략에는 제일 중요한 건데 먼저 단체 전략. 우리들이 같이 움직여야지만 전략이 되고요. 같이 움직일 때만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제도를 포함해서 따라서 우리들이 이미 대책위를 운영한 지 한 5년이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또 많은 또 어르신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대책위가 9개나 되고 10개나 되느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완보이스, 다시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되면은 그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 9일 날 연합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혼자 하지만은 제가 연합대책위에서 시흥시 전체 그 간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광명까지 9개 대책위가 모였고요. 그 9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했고 그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팀워크를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일단 7명의 감정평가사는 굉장히 그렇게 협조가 잘 됩니다. 큰 구역에서 보면은 감정평가사를 뽑을 때 나눠서 막 뽑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런 빈틈이 허점이 돼서 그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들은 천만다행으로 연합대책위를 만들었고 우리 같이 뽑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작년에는 보상 착수 간담회도 열었고 전체 평가사들 모여서 1차 보상 협의회도 열었고 또 이현주 국회의원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은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16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출이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또 여기는 토지사용 허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보상도 중요하거든요. 그 신속보상을 같이 띄워서 작년에 보상 공고를 한 달 땡겼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올 때 금년 11월에 보상 개시한다고 한 것을 한 4달 정도 땡기는 거로 해서 금년 4월 달까지 보상 평가서를 전부 다 납품하는 거로 그렇게 좀 발표가 됐고요. 만약에 4월 말까지 모든 평가가 끝난다 그러면은 보상 일정인데요. 2달에서 3달 정도의 그 보상 결과 납품된 결과서를 갖고 우리 국토부와 그 다음에 LH 본사 또 감정평가협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잘 됐나 안 됐나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한 7월 달쯤에는 보상이 개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납품이 좀 늦어진다 그래도 7월 8월 그 어간에 나올 것이다. 그 신속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당 보상이 더 중요하지만 신속 보상하고 같이 두 마리 토끼 같지만 그걸 잘 이용하면서 하고 있고 그런 신속 보상을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9월 17일부터 해서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지작물하고 영업 완투를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사업 시행자 측에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우왕좌왕하고 중구난방이 돼서 우리 대책위가 나서서 그런 걸 협조해줘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돌았습니다. 저희 전략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아직까지 의견 충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아까도 텔레비에 나왔지만은 그 감정평가사가 그 재판에 있어서 판사랑 똑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업 시행자 즉 그 평가사들하고 우리하고도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또 토지주 평가사들 해서 우리랑 이제 같이 가다가 그 순전히 그 전략 설명회니까요. 그걸 가다가 이제 일정 시간 되면 한 2월 저기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은 2월 말쯤에 토지 평가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구역이나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낸 것과 사업 시행자 측 낸 게 보통은 30% 40%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25조를 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15조를 낸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 이견이 좁혀지진 않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 전면 철수하고 전면 반대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겁니다.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대규모 시위를 할 텐데 또 그때도 참가해 주셔서 전체가 그렇게 하면은 전체 땅값, 토지 용지비가 올라갈 때 우리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도세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반의 반쪽 나오는 것에 첫 번째 반쪽은 땅값이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또 반쪽 되는 건 양도세예요. 양도세 49.5%입니다. 누진세로. 대략 한 30% 내는데 그 양도세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억을 2억으로 5년 내에 2억을 3억으로 올렸고 현금 감면을 10%에서 15% 올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해나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정하고 막 섞여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단체 전략은 전체가 잘 받도록 하는 게 단체 전략입니다. 그러려면은 토지 용집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예산 끌어올리는 거를 우리가 14조 7천억에서 지금 25조까지 올렸거든요. 그럼 뭐 얼마니까 거의 더블 되도록 올렸고 목표는 33조까지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 정당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주변에 최근에 이렇게 토지 보상하고 있는 추세가 최근에 한 2주구가 했지 않습니까? 또 목감천도 했었고 지난번에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도 했고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왕숙 교산할 때는 2.1배, 2.2배. 그 앞에 했던 인천의 계양 같은 경우는 1.8배 올라가요. 그리고 단결해서 하는데 양도세도 중요하다. 그 양도세도 저희가 줄였고 이제 남은 것은 불과 한 달, 두 달 남았다고 봐야 돼요. 2월 말이라면 오늘이 뭐 1월 말이니까 그렇게만 보면 한 달이고 납품하는 것까지는 한 3달 남았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16년 동안 일해가지고 아직도 뭐 언제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하나를 묶었어요. 대치기가 하나가 됐고 그럼 우리 주민들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가서 하면은 이 보상 역사에 있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지평을 신기원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가격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가격을 보려면 이제 토지 특성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에 얼마냐로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3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단체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공문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그 공문을 보내서 우리 담당한 국토부라든지 또는 LH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또 시장들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다음 주에 다 3명 다 만나기로 했어요. 이모경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문정복 의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거 이현주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현주 국회의원이 지역군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한 거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시장들 그리고 LH, GH 또 언론인들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그 단체 활동입니다. 전부 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봤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2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단체 활동에 많은 관심 갖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 전략이 있어요. 단체 전략이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개인 전략. 그러면서도 또 내 땅값 잘 받아야 돼요. 이제 개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이지목이라 그래서 내가 땅이 뭐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밭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뭐 다른 논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거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뭐 건물도 그렇고 그런 이지목
실제로 지목과 쓰는 거 틀린 경우 이런 건 잘 발굴해 가지고 현황 설명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좋은 조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일단지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필지지만은 앞에는 대지고 뒤는 전인데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의 단지로 평가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정 공도는 이제 우리 전체한테 해당이 되겠지만은 특히 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그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계획도로에 따라 가지고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건축을 할 때 그걸 다 떼놓고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의 그 도로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도를 떼보면은 전부 다 전으로 돼 있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이 아니고 정상 가격으로 받는다. 예정 공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고물상도 많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을 받게 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그 토지주가 다 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몇 억씩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 받질 말고 수용 재결로 가면은 원시 취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땅값도 올라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전략도 있고 현재 또 지작물과 영업 손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지작물 같은 경우에도 빠진 거 없이 왔을 때 잘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작물 자체에 대한 평가는 지금 그 가격이 얼마냐예요. 내가 15년 전에 질 때 5억이 들었다가 아니고 지금 다시 질려면 10억이 들거든요. 그 10억으로 평가를 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작물에서 설명을 할 때 특히 리프트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이거 설치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리프트 할 때 뭐 1,500만 원 들었다. 지금 견적을 다시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3,500만 원이에요. 그럼 그런 것으로 가격을 제시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알긴 알지만 일일이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 지작물 같은 경우에 또 영업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3년 동안 해서 4달치 평균액을 그 손실 보상액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될 때 보통은 그 부가세 세금 낸 세액 증명서 갖고 하지만 세금 외에 별도로 한 그 매출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얘기를 하세요.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지자물과 영업 손실 돌아다니는데 반드시 그 오면은 준비했다가 그 감정평가사들에게 그런 거 다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의 신청하고 수용 제기를 갔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그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다 개개인마다 틀려요. 이제 크게 봤을 때 뭐 1단지, 2지, 뭐 예정공도, 뭐 지작물에 있어서 영업손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신석범 변호사님께서 그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전체 전략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우리 신석범 변호사님은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청목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고구려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수용보상 업무를 한 20여 년 이상 해온 베테랑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보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상전략 말미에 그 고구려법인 소개를 할 임지연 변호사, 아까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죠. 우리 임지연 변호사님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에 율천법인, 국세청 등에서 실습도 하였고 고구려법인의 현재는 구성원 변호사, 협력 변호사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구성원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며 보상 업무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신석범 변호사님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석범 변호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최근에 특히 날씨가 연속으로 좀 많이 춥다가 오늘은 조금 풀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추운 날씨보다도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올겨울이 어쩌면 더 유독 추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모든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절정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바로 보상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략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전략이란 말은 원래 군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어떠한 목표를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략적 계획, 그 다음에 전략적 실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단적 협상으로서 그동안 대체가 해왔던 핵심적인 전략적인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이어가야만 전체적인 보상금을 올리겠는가라는 설명을 한 축 하고요. 또 하나는 각 개인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만한 토지 보상의 특별한 쟁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상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금 타임보다는 나중에 보상 통지가 예정된 올해 6월 내지 7월 8월 무렵 되면 대책위와 협의해서 보다 더 상세한 강의로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법무부인 이름이 좀 거창하죠. 제가 그 청목의 대표로 있다가 고구려라는 법인을 10년 전에 만들면서 이 토지 수용,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보다 더 진취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예상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이한 여기는 보금자리 지구, 특별관리 지역, 그리고 다시 공공주택 지구라는 이런 2중 3중에 희생이 되었던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신도시 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및 성과를 봄으로써 이제까지 해왔던 전략적인 실행의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 단계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집단적인 전략을 위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의 신청 절차와 보상의 종류 부분은 개인적으로 내 땅에 어떤 문제가 있고 불복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보상 통지 예정된 6, 7월 무렵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법인 소개는 임지연 변호사님이 나와서 좀 해주시고 그 사이에 저는 잠깐 목을 좀 숙였다가 질의응답 예정하고 그때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로는 좌하단의 시행지구 오른쪽에 광명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고요. 공급 세대 수가 무려 6만 7천 가구입니다. 그저께 1월 29일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발표했죠. 현 정부 들어서 주택 정책에 관해서 집권하자마자 6월에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 정책을 폈었고요. 9월에 일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친 대책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였고 특별하게 더 적이 나온 건 없었고요. 그 10월 무렵에 수요 억제책으로서 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권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즉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그동안 3번 있었고 그저께 나온 정책이 공급 대책으로서 서울에 3만 2천 가구 그리고 경기도에 2만 8천 가구 해서 6만 가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해당되는 주로 공공필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10개가 넘는 필지를 이용하는데도 다 해봤자 6만 가구거든요. 여기 시흥광명지구는 이 지구 하나만으로도 6만 7천 가구입니다. 무려. 토지 소유자가 10,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이고요. 위치는 광명, 시흥에 약 7개 동이 편입됩니다. 면적은 384만 평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수용의 역사, 신도시의 역사에서요. 앞으로는 이런 게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가 분당과 일산이 노태우 정부 때 추진됐었잖아요. 분당이 500만 평이 넘습니다. 일산이 약 350만 평 가는데요. 그 이후로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우리나라 토지 수용의 역사, 신도시 역사에서 아주
나중에도 계속 회자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면적 전체 중에서 광명은 63.8%, 시흥은 36.2%입니다만은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시흥이 보다 더 개발이 좀 더 많이 된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 금액의 배분 비율은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 빨갛게 된 이게 지금 사업구역이고요. 그 가운데를 지금 남북도시철도가 잇고 있잖아요. 바로 1호선의 연결역인 개봉역, 7호선의 광명사거리역, 그리고 현재 광명 KTX역이 신안산으로 연결되면서 즉 세 개의 전철을 잇는 이런 남북도시철도도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족 용지도 상당히 비율이 크고 뭐 녹지공원도 많이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서부권역에 원래 광명 KTX역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물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후에 어마어마한 신도시 주거단지를 만든다 이런 의미로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용 현황들을 보면요, 지목부열로 한번 보면 전답이 49.4%에서 사실은 거의 50% 가까운, 그러니까 논밭이 거의 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야가 20% 가량 됩니다. 대지 잡종질 합쳐서 9.2%, 도로 등 기타가 20.9% 정도 되고요. 소유주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21.5%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약 78.5%, 그리고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가 86%,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 14%입니다.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빠져나온 사정은 아시겠지만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관리 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 마을들을 빼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연 녹지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다시 묶어서 했습니다. 이 의미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업구역 내에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얗게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바로 하얗게 있는 부분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었던 지역입니다. 이제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일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5월경에 여기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집권을 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서 LH를 만들고 보금자리 지구를 14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광명시는 가장 늦은 4차로 발표됐었고요. 그래서 보금자리가 다 수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사업을 드랍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하남 간북 지역이라는 곳인데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는 워낙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라 LH로서는 개발이 또 많지 않았거니와 대처기가 워낙 강력한 투쟁을 해서 드랍을 했다는 설이 있고요. 광명시흥지구는 이게 2015년에 가서 지구지정 해제되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왔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를 다 하고 나서 수도권에 공급 과잉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데다가 여러 가지 보상 여러 개 문제가 있어서 이 광명시흥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지구 해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요.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하면 그 전까지 약 40년가량 여기는 그린벨트였어요. 그러면 개발을 한다라고 지구 지정을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킵니다.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였는데 이걸 만약에 보금자리 지구를 사업을 못한다고 해제를 해버리면 그린벨트가 다 해제된 상태로 남게 되잖아요. 정부로서는 이 알짜배기 땅을 나중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해제된 상태로 놔둬서 각자가 개발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 바로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토지 수용에 대해서 좀 아는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거 잘못하면 시흥광명에서 폭동이 일어나겠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다면 여기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왔다가 보금자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사업 시행자의 사유로 취소가 됐는데 다시 묶어버린다 이러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사실상 이 지역만 위한, 저는 앞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 2부터 6조의 5까지 4개 조문이 들어가면서 일부 혜택을 주는, 그래서 마을 부분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빼주고, 그리고 빼주면서도 약간 여유있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기반시설 같은 거 좀 지원해주겠다 이런 어떤 조항을 넣으면서 일종의 기존에 있던 현지 주민들의 소유주들하고 타협이 좀 이루어져서 바로
지구 지정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이름에서 보듯이 특별히 관리해주겠다, 도와주는구나 이런 의미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상 그린벨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핵심은 국토계획법에 나온 6대 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요. 형질 변경, 건축 허가, 중목벌채,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됩니다. 역시 특별관리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가 그린벨트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묶입니다. 이 두 가지 규제가 핵심적인 그린벨트 규제인데 그게 여전히 특별관리지역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21년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공람공고를 처음 했습니다. 공람공고라는 말은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다가 발표해서 신문에 싣고 그다음 보도자료 내고 이걸 말합니다. 즉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최초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아주 중요합니다. 21년 2월 24일은. 왜냐하면 이후에 수용되니까 내가 보상금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더 받아야지 오는 것을 투기라고 하잖아요. 투기를 방지하기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유지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영업보상과 관련된 것은 이때가 바로 기준 시점이 돼서 이 기준 이후에 만약에 들어온 거는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날이 22년 11월 29일 이렇게 박수 쳐져 있잖아요.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는요, 보금자리 주택의 법이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원래는 보금자리 특별법이었다가 나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니까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로 의제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LH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해도 좋다 인정, 이게 사업 인정입니다. 이걸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라는 곳에다가 올리면 그게 고시가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든 보상평가, 토지와 건물의 형상은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는데 22년 11월 29일 당시에 그 형상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시겠지만 그 날짜에 LH가 항공사진, 드론 같은 걸로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뭘 짓고 해놓은 것은 나중에 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평가의 형상을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를 기초로 평가를 하는데 몇 년도 공시지가를 쓸 거냐가 문제될 거잖아요. 바로 원칙적으로는 이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되었던 이 해에 있었던 22년 1월 1일 것으로 씁니다. 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현재 감정평가 중인데요. 예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구역에 이 사업 발표한 21년 이후에 지가의 평균 증액률이 광명시흥시의 평균 증액률보다도 30%가 더 높으면 최초 시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 발표한 건 21년.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시가를 21년 걸 쓰느냐 22년 쓰느냐를 가지고 평가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법인 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21년 쓰는 것도 가능한 수치로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 의제는 그런 의미고, 또 이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을 해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공공주택 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여전히 6대 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5년 8월 27일에 보상계획 공고라는 것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보상을 합니다라고 출발을 했고, 최근까지 감정평가가 선정이 되고 현재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이한 사업, 보금자리 지구, 특별관리지역,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린벨트가 있었고요. 그린벨트 40년에 보금자리 지정 이후에 5년, 특별관리지역 7년, 그리고 다시 공공주택으로 지정됐습니다. 20년 보금자리 지정, 15년 보금자리 해제와 특별관리 지정, 22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얼마 전에 현 대통령께서
보훈부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요. 독일에서 토지 수용에 관한 학설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적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부 침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독일의 수용에 관한 학설론이었고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몇 번의 희생이 있었죠? 공적인 목적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 특별관리지역,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56년간을 규정한 지역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면 당연히 2중, 3중, 4중에 있었다면 특별한 보상도 2중, 3중, 4중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는 논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책위가 평가 사람들한테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도 드렸고 그런 기본적인 핵심 전략적인 어떤 우리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도시 대책위 활동 경과 그동안의 이 전략적인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책위 사무실에 가면 1층 로비에 아주 커다랗게 천으로 걸개로 걸려 있습니다. 21년 초부터 24년 말까지 일단은 쭉 걸렸는데 이 활동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그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2월 21일에 광명 LH사업본부 앞에서 집회 시위하면서 6개 법안 개정 요구를 했고요. 또 8월 15일에 서명운동을 개시했고요. 또 그 8월 25일에 국토교통부 시위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 23년도 6월 7일에 연합대책위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 이때만 하더라도 각 대책위가 그냥 연합한다 이런 의미였고요.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보상, 간접보상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조속한 보상을 위한 보상 일정 제시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9일에 연합시위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선글라스 끼고 여기 어르신분들 아마 배우 중에 율브린너라고 잘 아시죠? 닮으신 분입니다. 위원장님께 시원하게 삭발하시면서 보상 일정 준수, 정당한 보상, 간접보상 대책이 요구한 수용이라는 걸 내걸고 삭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년 2월 28일에 연합시위를 하면서 보상 일정 준수 등 주민생명서를 발표하고 시간인지를 냈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 25일부터 약 한 달 넘게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 양도소득세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도를 60%까지 증액하라, 감면 비율을 50%까지 하라, 감면 한도를 상향하라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양도세가 25년 2월 27일에 감면율은 우리 목표만큼은 안 됐지만 5%가 상향이 됐고요. 감면 한도도 1억 2억에서 2억 3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이 1억이면은 거기에서 바로 500만 원만큼 더 깎인다는 얘기고요.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수시죠. 자, 이걸 누가 노력했을까요? 물론 다른 수용 대책에서 노력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흥 광명 대책위가 거의 주도적이고 가장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설명회 최근에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양도세 감면시켰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대규모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가서 끊임없이 하고 국회의원들 접촉하고 한 거는 광명시흥시가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개 대책위가 이 전국적인 사안의 양도세 감면과 한도 증액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이걸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대책위원장님하고 여기 위원회가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25년 5월 12일에 보상 지연을 위한 위원장님 한 번 더 삭발하셨어요. 그리고 8월 27일에 보상 계획 공고가 됐는데 예정된 공고 시기보다 1개월가량 단축됐습니다. 여러분 1개월 단축 그까짓 거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까지 LH 사업지구에서요. 공고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진 거는 심지어 1년, 2년 늦어진 건 많이 봤지만 당겨진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이거는 여기에 집단적 협상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협의 보상 통제 시기도 원래 연말이었는데 거의 7, 8월로 당겨졌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대출 많으시고 이자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이 부분도 대책이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집단적인 협상력을 통해서 LH로부터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9일에 7개 주민대책위가 처음 9개 내지 7개입니다.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서를 공동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상협의회가 열리는데 LH와 협상장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LH와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연합대책위 주최의 집회를 3월 말 내지 4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수많은 지역을 가보면 대책위가 몇 개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로 대책위끼리 욕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선정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무려 10개 가까운 대책위가 있는데 서로 투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힘을 합치고 연합을 하는 이 리더십, 지도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 김세정 위원장님이 주로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김세정 위원장님은 고위급 군 지휘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실행에 아주 단련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합체 구성을 통해서 감정평가서 선정도 무난하게 했고 지금 감정평가 과정에도 끊임없이 개입해 들어가면서 평가사님들한테 우리의 입장과 주장들을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이제까지 대책위가 집단 협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봤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노력,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요. 첫 번째는 직접 돈으로 받는 보상 금액을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보상,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 용지에서 조건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요 한 면이지만 바로 보상 전략의 핵심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토지 소유자 한 명이 외로워 있죠. 그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 힘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시행자 누굽니까? LH죠. LH는 이런 수용 보상의 경험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전략의 아주 뛰어난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60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이 많죠. 이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LH 찾아가서 내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주던가요? 시약도 안 먹히죠. 특히 전체적인 보상의 일정이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요구들은 내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울어봐도 불쌍하네 하고 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말 잘 들으니까 예쁘네 하고 더 올려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수용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자기 인생이고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LH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재산은요 사업 비용이에요. 용지비라고 합니다. 용지 비용이죠. 그러면 모든 사업은 비용을 아끼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LH가 알아서 높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20여 년 전에 토지 수용을 처음 했을 때는 법적인 불복 절차만 열심히 하면 잘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속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거는 그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 보상금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토지 수용의 변호사로서 그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힘을 만드십시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원회가 전략과 조직과 자금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사업 시행자는 대책이 있다고 왜 말을 들어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모든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절차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단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고 비슷합니다. 골리앗은 천하장사하고 무적이었어요. 다윗은 16세의 소년입니다. 돌팔매로 맞췄죠. 자, 이 골리앗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그 정도로 체격이 크고 하다 보니까 몸이 둔합니다. 돌팔매 날아오는 거 보면서도 못 피해요. 자, 이 골리앗인 LH 약점은 뭘까요? 모든 개발 사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시간을 저지시키지 않더라도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LH가 우리한테 와서 협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전략적인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서 모이신 거 몇 명이 모였냐? 이거 LH 보고 다 들어갑니다.
그 파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이것 하나가 바로 LH 보기에는 야, 이 대책이 동원력이 대단하네. 힘이 대단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몇십 명 모였을 때 위원장님이 LH 가는 것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가는 것하고 대우가 달라지죠. 거기서부터 협상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노사 분쟁을 많이 보잖아요. 노조에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시 뉴스에 보는 거는 사측이 이쪽 테이블에 앉고 노측이 이쪽 테이블에 빨간색 들고 앉아서 협의하잖아요. 이 협의하는 과정은 쇼예요. 그럼 실제 협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파업이죠. 파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기업자를 압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노조를 찬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구도라는 거예요. 왜냐? 이 토지 수용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아까 우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재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의미는 국가가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둑 오면 막아주고 외적인 침범 오면 막아준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23조 3항에 가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사되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데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하라. 그리고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한 명도 이견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 시세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헌법적 이념이 과연 실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법률과 제도. 이 토지보상법은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기 아주 훌륭했죠. 저보다 한 세대 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독재 전략은 상당히 좀 유한 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새마을 도로 만들 때 70년대에 보상했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그 정도는 희생하는 줄 알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법률이 나중에 토지보상법 만들어질 때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 뒤로 오히려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하게 대부분 개정되었고요. 유일하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된 거는 주민출자 감정평가사 제도가 25년 전에 들어온 것 밖에 없습니다. 즉 말하는 게 뭐냐면 제도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소유주들은 사업 시행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두 번째, 이 감정평가의 관행의 문제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들은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요? LH죠. 무시 못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 감정평가 관행에서 이 수많은 법률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LH의 힘이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유주들의 보상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토지 수용이 왜 뼈 아프냐 하면요. 첫 번째, 딱 보상금 통지받고 나면 정말 반토막 났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업 발표 났을 때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그 즈음에 공시지가로. 근데 발표 날 때 이미 우리도 이미 5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땅값 다 올라가 있죠. 내가 이 보상금 가지고 주변의 땅을 내 예전에 면적을 살려고 보니까 딱 반밖에 못 사요. 이게 뼈 아프죠. 두 번째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양도세 내라고 합니다. 이게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양도의 법적 개념은요. 자유의사에 기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은 강제 수용은 의미가 뭐냐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박탈 이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강제적 박탈이라는 것과 자유의사에 의한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굳이 하려면 이름을 수용 이전세로 바꿔야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양도세 감면이 40%였어요. 계속 줄어갖고 지금 10% 됐다가 겨우 5% 더 올려서 15%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해서 내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 번씩 민원하러 가고 하면은 마치 들어줄 것처럼 하는데 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항상 불안해지죠.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여기 한국에 살던 공동체가 다 해체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노년이 아주 고독하고 외로워져요. 이게 우리 토지 수용 현실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이런 수용의 제도와 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나라 더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나라는 모든 게 다 국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토지 수용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뼈가 아픈 것이죠. 저는 20년 넘게 수용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부를 봤고요. 신문에 났던 유명한 사건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집권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났던 남대문 방화 사건 아시죠? 일산에서 같은 땅을 2번 수용당했던 70대 드신 분께서 너무 억울해서 알리려고 부르시려 했는데 너무 번져버려갖고 다 타버렸잖아요. 밀양 송전탑 70대 어르신하고 그 아들인 50대가 같이 분신을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드님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 제가 수많은 충격받아 돌아가시는 분,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 하다가 쓰러지신 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 토지 수용 현실은 그 밑바닥에 보면 상당히 비참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 재산이 뭐 여유가 있고 또 이게 뭐 투자의 대상이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평생 이고 온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 생명같이 여겨지신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릴 거는요. 재산이 있고 건강까지 이러면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더 손해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보상이 그동안의 대책의 노력에서 많이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받아오는 것은 자기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너무 역정을 내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이 엎질러진 물을 최대한 주워 담겠다는 마음으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책위에 한 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온 과정이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동등한 협상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시점, 감정 평가를 하고 있고 3개월 뒤에 납품 예정이고 6개월 뒤에 통보 예정입니다.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개월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3, 4월경에 대책위에서 연합 집회가 있다면 그걸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 쪽수의 힘, 이게 바로 LH가 가장 무서워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 토지 소유주들의 희생이 제대로 보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불법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 있어요. 헌법상 기본권. 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청원권, 언론을 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대책위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 즉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활용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키워서 직접 보상금도 올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상 전략의 그 장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여해주고 대책에 힘을 보태주고 남은 6개월 동안만 그렇게만 해주면 분명히 이 지역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주민분들 지지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이 전략적 조언을 해서 가장 극대화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집단적 협상을 기르기 위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개인들이 내 땅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해서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뭔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일단은 계단을 보십시오. 뭔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4개가 있죠. 협의 통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입니다. 이게 앞으로 4번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맨 아래 단계에서 협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 토지 소유주 추천에서 평균 가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감정 평가 가격이 원래 6월, 7월쯤 되면은 통보된다는 의미입니다. 협의 통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동산 사러 가면 사업 시행자는 땅을 잘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사러 갈 때 처음으로 가격 제시하는 배팅 가격이에요. 내가 이 가격 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수용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제가 단순화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땅을 사고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땅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 흥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흥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가져간 게 강제 수용이에요. 가격 결정권을 국가가 가져간 거고, 그 가격 결정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여기에 지구 지정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LH한테 칼자루로 준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그 가격 결정권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팔아 하면 되잖아요. 그럴 권리가 없는 게 강제 수용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가격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출이 많아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만족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법률상 부동산 매매로 취급됩니다. 매매는 본인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불법적청을 못 가요. 거기서 다 종료입니다. 그 가격으로.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가격이 불만이다 해서 이 일을 하면은 세 번의 평가가 더 있고 원칙적으로는 각 단계마다 올릴 수만 있고 내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이 수용 재결이 중요합니다. 여기 LH는 중앙부채산업공제부이기 때문에 수용 재결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세종시의 국토부와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자, 이 수용 재결이 바로 강제 수용입니다. 강제 수용이 여러분들의 땅을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미는 게 강제가 아니에요. 보상금을 공탁한 날에 여러분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있지만 LH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간주되는 것, 이게 강제입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게 중요한 의미고요. 이 수용 재결 보상금을 받으실 때는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맨 오른쪽 보면 이 유보라는 빨간 글씨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 돈에 만족하지 않고 이 일을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이 일을 유보해두고 보상은 일단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이의제결 행정소송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다 기각돼서 돈을 못 받습니다. 이 유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수용제기 때 그럼 돈을 협의된 통보 금액을 안 받으면 언제 받느냐? 약 6개월 후면 수용 재결이 떨어질 때는 더 올라간 금액으로 돈을 다 찾으면서 이의유보하면 돼요. 이의유보만 하면 돈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의제결 행정소송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제결은 수용 재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데요. 이때는 다시 평가해서 올라간 금액만큼 받아라라고 통보 옵니다. 그러면 올라간 금액을 또 다시 받으러 가면 돼요. 그때도 역시 이의유보해야 됩니다. 왜? 뒤에 또 소송이라는 절차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법부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 평가사 한 명을 지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있는 토지들, 특별한 쟁점은 대부분 다가 소송 가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송 가서 쟁점을 우리한테 승소를 가져오려면은 첫 단계인 수용 재결부터 꾸준하게 주장해야만 확률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보상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수용 재결부터 핵심적인 쟁점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갔을 때 소송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법적 불법 절차를 거치고요. 자, 보상의 종류부터 여기서는 특히 토지에 대한 특별 쟁점 위주로 설명드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자세한 보상 내용은 6, 7월경 보상 통지 전후에서 대책과 협의해서 그때 가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보상은 돈으로 주는 것, 토지에 대한 보상, 지작물에 대한 보상, 영농 및 영업보상 돈으로 주는 것, 간접 보상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평가는 방식이 나옵니다. 내 땅이 오른쪽에 있는 대상 토지입니다. 근데 표준지라는 게 전국에 약 60만 필지가 있어요.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환경 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 주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또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전각 또는 자연 녹지 지역의 공장, 목장용지, 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주자가 비교 표현지를 다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약 한 60만 필지가 됩니다. 이걸 표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 땅하고 유사한 것들을 끌어 모았더니 왼쪽에 나오는 ABCD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양과 색깔이 가장 유사한 B가 맞겠다. 그러면 이게 비교 표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공시지가 21년 또는 22년에 발표됐던 그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런 것들을 곱셈을 해서 하는 복잡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요인하고 기타 요인만 그 밖의 요인만 좀 설명드릴게요. 개별 요인은
내 땅하고 비교하는 비교 표준지하고 가로 조건, 도로가 이게 낫냐, 접근 조건, 광역 교통망 또는 그 집과의 거리가 어떠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주변 환경이 어떠냐, 획지 조건, 땅 모양이나 높낮이가 어떠냐, 행정 조건, 행정 규제가 어떠냐, 그다음 기타 조건,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서 수치로 매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밖의 요인입니다. 옛날에 기타 요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상용어로 기타라는 말은 중요한 거 다 빼고 나머지 찌꺼기 이런 뜻이잖아요. 토지 수용에서는 기타 요인이 알파요, 오메가요, 전략적인 핵심 코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표현을 알아요. 몇 배수다, 두 배수다, 세 배수다 이런 말씀하세요. 수용될 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잖아요. 근데 아까 헌법 2, 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은 시가에 의한 보상이라고 그랬죠. 시가라는 거는 매번 시세가 오락내리락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와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공시지가의 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은 대략 67% 내지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67을 100으로 맞춰야 시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한 1.7을 곱하면 돼요. 곱하는 수치 1.7이 바로 기타 요인입니다. 만약에 공시가 2배를 준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공시가 3배를 준다 그러면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공시가와 시세를 비교할 때 시세에 대한 자료를 주변에 있었던 과거의 수용의 가격, 이걸 보상설례라고 합니다. 또는 거래 사례, 매매 가격. 이러한 자료는 저희 법인 분석팀에서도 전부 다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 사례라는 것은 높은 가격부터 급매로 나와서 낮은 가격까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소한 중간 가격이라고 써야 되는데 낮은 가격을 써버리면 기타 요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분석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타 요인 수치가 예를 들면은 2.5, 2.5, 2.4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0.1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2.4, 2.5. 하나는 2.5배 준다, 하나는 2.4배 준다인데 이게 이 지역의 평균 가격의 10%를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10조가 보상된다 그러면 1조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소수점의 숫자가 그 정도의 의미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쟁점들 보겠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요. 오늘 이후에 대책위 건물 3층에서 저희들이 상주 상담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오셔갖고 바로 상담을 받으셔서 그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가건축물입니다. 89년 1월 24일 이게 토지보상법이 시행령이 발효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무가건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 조항이 부칙 규정에 들어갔어요. 자, 이 적법한 건물로 본다 해서 무가건물을 보상하나? 이게 아닙니다. 건물은 무가건물이라도 원래 다 보상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무가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에요. 제가 수용 보상했던 사례 중에서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내 3구역이라는 곳에서 지목은 임야인데 옛날에 70년대부터 과수원을 만들고 관리사 주택을 지어갖고 자식을 키우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가건물이죠. 그런데 그 임야로 그 땅값을 보상했는데 이거는 적법한 건물이 되면은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은 뭐가 되죠? 대지가 되죠. 대지로 보상받았더니 7배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던 시흥하중 보금자리집입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집인데 여기에서 했더니 이런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증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흑백으로 된 이게 항공사진인데 88년도 사진이에요. 88년도에 건물이 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의 형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보상 통지금에서 2억 2천만 원을 더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이지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법 현금 변경 토지입니다. 이것도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이라는 곳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지목이 임야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답으로 쓰고 있었는데 임야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산지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간해서 바치로 쓰면 불법 현질 변경이 돼서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럼 62년 이전에 또는 그 무렵에
항공사진으로 그때도 밭이었다는 걸 입증해버리면 이게 밭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은 66년도 겁니다. 62년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공사진으로 그때 밭이었어라고 입증하면 우리가 이걸 증거를 내놓으면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이게 밭이 아니었다는 걸, 그러니까 62년 밭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다른 자료가 없거든요. 우리는 항공사진이 65년 6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일단은 전으로 만약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인야를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똑같은 사례인데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지금 이제 안성까지 뚫렸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사례로 해서 손실보상금이 2억이 증액됐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사례에서는 무려 4억 5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1단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소유자인데 땅이 필지가 여러 개 나눠졌어요. 8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 그 왕복 6차선의 대로를 접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맹지예요. 이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안쪽에 있는 거 다 맹지로 해서 가격이 다 매겨버립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30, 40%, 50%막 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갖고 실제로 같은 용도로 다 쓰고 있어요. 이걸 1단지라고 합니다. 1단지가 돼버리면 한 개 필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필지 전체가 6차선에 접하고 있는 게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런 1단지 쟁점으로 저희들이 인천의 하객 1구역이라는 곳에서 5억을 증액시켰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였는데요. 잔여지입니다. 여기는 면 단위로 잘랐으니까 경계선에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은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땅 모양이 왼쪽 건데 오른쪽에 보면 위에는 노랗고 밑에는 빨갛잖아요. 빨갛게 된 부분이 수용된 거. 위에가 그 남은 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땅에서는 그 위에 또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이 땅 못 쓰게 됐으니 사가라라고 해서 그거는 LH가 또 샀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남은 노란 땅, 이 부분은 이걸 잔여지는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아있지만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이 사업을 하면서 내 땅이 잘려서 맹지가 되었거나 너무 좁아졌거나 또 형상이 안 좋아졌다, 이런 의미를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가치 하락이 인정돼서 그냥 놔뒀으면 아무것도 못 받을 걸 별도로 소유권의 여전히 내한테 있으면서 3억 5천을 더 받아낸 겁니다. 이게 잔여지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하락 또 하나 보면 용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금토 톨게이트가 있어요. 바로 전면한 땅인데요. 여기에 있는 보라색과 빨간색 전체가 원래 하나의 땅이었는데 빨간 부분은 편입돼 버리고 톨게이트 옆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맹지가 돼버렸어요. 못 쓰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소유권이 있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잔여지 가치 감소를 인정해서 2억 원을 증액시켰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에 대한 특별한 쟁점을 말씀드렸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이슈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할 거 그랬나 생각하는데, 특히 창고나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땅이 오염되거나 이러면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으로는요,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땅 속에서 뭔가 발견되면은 그 폐기물을 해체하는 비용 수천에서 억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시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 보상금 통보됐을 때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을 가게 되면은 아까 원시취득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LH가 땅을 그동안에 등기부로 싹 갈아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갈아엎어버리고 LH가 새로운 소유자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원시취득이 되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가 땅 속에다가 뭔가 묻어뒀거나 이런 폐기물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뼈대만 오늘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이고요. 건축물은 이전을 못하니까 취득비 보상을 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예정해놓은 가격보다는 그렇게 박하게 주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영업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자인데, 여기는 공간공고 있었던 21년 이전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임차 영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무허가 영업은 보상 안 되거든요. 영업 보상 안 되는 거는 무허가 영업, 그 다음에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변경된 것, 이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영업보상. 그런데 임차업을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 중에서 무허가를 하시는 분들은 1천만 원 한도에서 그 영업보상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뿐만 아니라 생활대책용지도 나중에 6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주자 택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간접보상에서 핵심입니다. 공란공고일은 21년 2월 24일부터 1년 이전이니까 20년 2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해야 됩니다. 소유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때부터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거주는 뭘로 입증하냐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입증합니다. 그게 원칙적이고요.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했는데 초본이 주소 이전 안 했다 이런 분들은 입증을 하면 되긴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뭐 전기 사용, 보험료, 우편 통지 이게 다 이쪽으로 왔다는 거를 그 수년 동안 다 입증을 해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단계가 좀 바뀌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주자 택지 요건이 되면은 점포 겸용은 80평, 주거 전용은 100평인데 신도시 가면은 이택단지라고 있죠. 주로 4층 건물 올라가 있고요. 1층은 가게, 2층, 3층은 원룸 두 개씩, 그 다음에 맨 2층에는 소유주가 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주자 택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용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땅을 준다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이익이 다 붙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줍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 대토 이거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개발이익을 다 붙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줄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으로 주는 거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그런데 이주자 택지만은요. 조성 원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뺀 가격 보통은 조성 원가의 80% 됩니다. 이 차액만큼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성남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80평에 대해서 약 한 4억 정도 붙다가 1년쯤 지나니까 10억까지 붙었거든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요건 되면 무조건 받으셔야죠.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흔히 이주자 택지에서 내가 보상금 전체를 협의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불이익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아예 다 바꿔버렸습니다. 협의를 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해버리면 수용 불복 절차를 간 사람은 불리해지잖아요. 근데 수용 불복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이거를 우리 재판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해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협의 여부하고 순위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불복을 해서 수용 재결로 가더라도 이주자 택지 받는 데는 순위에 차등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정착금은 여기는 크게 없을 텐데 이주자 택지 조건대로 쓰시는 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이주 정착금 받는데 이게 최대가 2,400이니까 이거는 별로 고려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외에 주택 가신 분들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는 26년 1분기 기준으로 나온 통계가 약 1,130만 원 소유주 수. 만약 임차인 주거 임차인 같으면 2배입니다. 2,2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를 주거 이전비 받고요. 이사비는 건물의 자기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한 150에서 300만 원 그 사이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대책인데 상가딱지 얘기입니다. 내가 첫 번째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때 80평짜리 점포 겸용을 받지 않고 나는 주거 전용으로 100평 받겠다. 20평 더 받고 상가를 못 내는 이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생이 안 되는 이런 건물을 받게 되면은 상가 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딱지를 줍니다. 상가 딱지. 8평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보상 대상자.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즉 20년 2월 24일부터 계속 영업을 해온 사람인데요. 허가받은 영업자,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8평. 그 다음에 무가나 자유업은 6평 이렇게 되고요. 영농보상도 똑같은 요건입니다. 일반적 농지는 606평 이상, 그 다음에 시설 재배나 화훼는 200평 이상이면은 이 영농보상 대상자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자격농은 8평, 임차농은 6평 받습니다. 자, 이 생활대체용지, 상가딱지 6평, 8평 받아갖고 자기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건물 최소 면적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로는 예를 들면 8평을 한 50개를 모으면은 5, 8, 2, 40, 400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하 한 3층 주차장, 위로 한 10층 이런 상가 건물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대책용지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함께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걸 개발하는 시행사들이 이걸 딱지를 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가딱지, 프리미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보험자리 할 때 서초 우면지구나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평당 약 2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8평이니까 한 1억 6천원을 저희 프리미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프리미엄이 좀 많이 안 붙는 추세이긴 하니까 이 생활대책용지가 공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는 거하고 프리미엄 붙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오늘 보상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전체 보상 전략과 개인이 현재 보상 평가 있는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점 설명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 소개 듣고 이거 질의응답 있으면 다시 올라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정말 많은 설명 들으셨는데 잠깐 우리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저희 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수용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업력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정도 되었고요. 정말 이 수용 보상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두주자로서 정말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설명해 주신 신석범 대표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이후 20년가량 이 수용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문 분야 등록 증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하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고구려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10년째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수용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5가지인데요.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 법인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임직원들이 함께 고심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원주민들께서는 이 강제 수용으로 인해서 정말 한평생 읽어오신 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또 우리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는 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과연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심에 세운 마음가짐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도덕감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저희가 보여지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원주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는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쟁점을 발굴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는 전문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이 수용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법인과는 다르게 이 분석관리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해서 우리 소유자분들의 개별 토지마다의 특성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보상금 증액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충분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로 뛰는 현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최대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 사업 시행자에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히 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곳들은 저희가 정말 수많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업무를 수행한 업무 실적인데요. 이 한 페이지에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곳들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한 번의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요.
또 단계마다 나오는 이 감정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마다 직접 이 현장에 입회를 해서 우리 평가사님들께 우리 소유자분들의 억울한 주장사항을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요, 서울 서초구의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평화빌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TV라고 유튜브 채널 표시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고 아까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이 수용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법 지식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저희 법인 어떤 법인인지 탐색도 해보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상주 상담을 시작합니다. 위치는 우리 신도시 대책위원회가 있는 건물의 3층이고요.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나머지 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주 상담 진행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궁금증 꼭 해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유튜브 소개 영상 보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조금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 질의응답 시간에는요, 아주 개별적인 거는 웬만하면 나중에 따로 상담 오시는 게 더 차분하게 설명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쟁점이나 이런 궁금증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있으시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한두 분 또 두세 분 정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의의 신청 네. 절차 중에 의의 유보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의의 유보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그 4단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단계별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가 되는지. 그렇군요. 네, 그거가 좀 궁금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나 빠뜨렸었네요. 협의 통보 나면은 수용 재결될 때까지 6개월, 이의 재결 날 때까지 6개월, 행정소송 날 때 빠르면 6개월, 쟁점 있는 사안이 치열하게 공방이 원피고 벌어지면은 한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인데 보통 한 1년 6개월로 끝나는데요. 또 이의 재결은 거치지 않거나 이의 재결을 넘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시간 절약되겠죠. 그러면 수용 재결 6개월과 행정소송 6개월에서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 절차를 다. 대략 그 정도 시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한 보다 통지문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상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길어봤자 2달 이내 토지평가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맞자는 마음에 든 우리들의 그 소망, 마음에 든 목표는 우리가 정당 보상 받고 신속 보상받고 최대 보상 받는 거 아니에요? 묻자는 생각을 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서 단계에서 극복해서 마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룩해내자 하는 뜻에서 마무리로 이제 제가 한번 구호를 할 테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우리들 정당 보상 최대 보상을 위해서 마무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